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인물, 바로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블레제 파스칼입니다. 아, 파스칼. 네. 수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철학자, 신학자. 정말 뭐랄까, 수식어가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도 정말 다양해요. 위키백과 내용부터 개인 블로그 글, 또 팡세 서평, 철학 강의 요약까지.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여러 분야에 재능이 있었다? 이걸 넘어서 각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또 그의 삶과 사상이 어떻게 막 얽혀 있는지, 그런 걸 좀 깊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과학적 탐구에서 종교적인 성찰로 이렇게 나아간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짧지만 정말 강렬했던 그의 삶, 그리고 그가 남긴 생각들을 쭉 따라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통찰을 얻는 것, 이게 이번 탐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파스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파스칼, 이 사람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신동 소리가 아깝지 않았다고 하죠. 자료들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12살에 혼자 힘으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걸 증명하고 13살에는 그 유명한 파스칼 삼각형을 발견했다니. 보통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아들 수학 교육에 직접 신경을 썼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정식으로 가르치진 않고 뭐 자연현상 같은 데 관심을 두게 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근데 파스칼은 약간 금지된 것에 더 끌리듯이 기하학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못하게 하니까 더 하고 싶었던 걸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의 천재성은 단순히 지식을 막 습득하는 걸 넘어서 독창적인 발견으로 바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16살에는 파스칼의 정리라는 중요한 기하학 정리를 증명하고 이걸로 명제 400개를 유도해냈다고 하니 와, 정말 대단하죠. 네. 그 파스칼의 정리라는 게 원뿔곡선에 내접하는 육각형에서 마주보는 변들의 연장선 교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기하학적 성실이에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이 정리 하나로 다른 명제 400개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400개요? 네. 당시 최고 지성이었던 데카르트조차도 처음엔 이게 16살 소년이 한 거라고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사형 기하학 발전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 겁니다. 데카르트가 의심할 정도라니, 어휴, 정말 대단했네요. 근데 이런 수학적 재능이 또 실용적인 발명으로 이어졌어요. 19살 때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 파스칼린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계산 업무가 굉장히 고됐는데 그걸 덜어드리려고 만든 거죠. 톱니바퀴랑 다이얼을 써서 덧셈, 뺄셈이 가능했고 이걸 반복하면 곱셈, 나눗셈까지 할 수 있었어요. 와, 그 시대에 벌써요? 네,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상당히 정교한 기계 장치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 50개 정도 시제품을 거쳐서 완성했고 당시 프랑스 총재에게 헌정될 정도로 인정도 받았어요. 인정받을 만하네요. 이후 한 10년간 20개 정도 더 만들었고 루이 14세한테 생산 독점권까지 받았죠. 이 발명이 이후 300년 이상 기계식 계산기 발전의 어떤 시발점이 된 셈입니다. 효심에서 시작된 발명이 문명사에 기여를 했군요. 자, 그럼 과학 분야 업적도 빼놓을 수 없죠. 파스칼의 원리. 아, 네, 파스칼의 원리. 유체에 가해진 암이라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이 원리요. 이게 오늘날 자동차 브레이크나 유압 리프트 같은 곳에 쓰인다니 정말 실용적인 발견이었네요. 맞습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 있는 유체,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이 유체 내부 모든 곳이랑 용기 벽까지 다 똑같이 전달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은 힘으로 훨씬 큰 힘을 만들어내는 유압 시스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 프레스, 잭. 아, 자동차 브레이크. 네네. 심지어 우리가 치약 튜브 누를 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치약 튜브까지요. 와, 생각보다 훨씬 일상 속에 있었네요. 그렇죠. 이 원리 말고도 파스칼은 진공이랑 대기압 연구에도 큰 족적을 남겼죠. 토리첼리 실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요. 네, 맞아요. 이탈리아 과학자 토리첼리가 수은 기동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고 대기압 존재를 딱 보여준 실험에 파스칼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다양한 조건에서 반복하고 확장했죠. 특히 그 루앙이라는 곳이 유리세공 기술이 발달했었는데 거기서는 무려 12m짜리 유리관을 써서 물기동 실험을 하기도 했답니다. 12m요? 와, 실험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네요. 그의 대기압 연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험은 역시 퓨드돔산 실험 아니었을까요? 자료들에서 다들 이건 중요하게 언급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1648년에 파스칼이 매형인 페리에에게 부탁해서 퓨드돔산 정상이랑 기슭에서 동시에 수은 기압계 높이를 재도록 한 거예요. 네. 예상대로 산 정상이 기슭보다 수은 기둥 높이가 훨씬 낮게 나왔죠. 이건 공기에도 무게가 있고 높은 곳으로 갈수록 공기 기둥의 무게, 즉 대기압이 줄어든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오랫동안 믿어왔던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이 통념에 그냥 결정타를 날린 거죠. 아, 그래서 이 실험 덕분에 대기압 존재랑 진공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딱 입증된 거군요. 그래서 압력 단위로 파스칼이 쓰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린 거죠. 아까 파스칼 원리 설명하실 때 유압 시스템의 기초라고 하셨는데 혹시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지점인데요. 파스칼 원리는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의 변화, 이 델타 P가 유체 전체에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거지 유체 내부 모든 지점의 압력이 다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압력 자체가 같은 게 아니라 변화량이 같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물속 깊은 곳일수록 수압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체 자체의 압력은 중력 때문에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스칼 원리는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그 추가된 압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아하, 외부 압력의 변화가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점. 네,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수학, 발명, 물리학, 정말 다방면인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확률론 연구. 이것도 아주 실용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파스칼 친구 중에 슈발리에 드메레라는 전문 도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파스칼한테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게 계기가 됐어요. 하나는 주사위 도박 관련이었고 다른 하나가 바로 점수 분배 문제였습니다. 점수 분배 문제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점수를 먼저 내면 이기는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야 할 때 그때까지의 점수를 보고 상금을 어떻게 나눠야 공평할까 하는 문제였죠.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하허, 도박사의 고민이 수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니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네요. 파스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파스칼은 이걸 혼자 푼 게 아니라 당대의 또 다른 천재 수학자죠. 피에르 드 페르마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풀었습니다. 이 둘의 서신 교환은 단순히 답을 찾는 걸 넘어서 확률의 수학적 정의라든지 기대값 계산법이라든지 이렇게 불확실한 사건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근본적인 방법론을 정립하는 과정이었어요. 아, 페르마와 함께? 네, 이게 바로 현대 확률론의 탄생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연이나 불확실성 같은 걸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연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정말 눈부신 업적을 쌓아가던 파스칼이 27살 무렵인가요? 갑자기 연구 활동을 줄이고 철학이랑 종교 문제에 깊이 몰두하기 시작해요. 많은 자료에서 그 결정적인 계기로 1654년에 마차 사고를 꼽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파리 근교 누에이 다리 위에서 그가 탄 사도마차가 통제가 안 돼서 센 강으로 막 떨어질 뻔한 아주 아찔한 사고였어요. 앞에 달리던 말 두 마리는 강으로 떨어졌는데 파스칼이 탄 마차는 다리 난간에 정말 기적적으로 걸려서 멈췄다고 해요. 와, 정말 구사일생이었네요. 그렇죠.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경험이 이미 신앙심이 깊었던 파스칼에게는 엄청난 영적 충격 그리고 강렬한 신비 체험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 그 사건 이후로 파스칼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군요. 네. 그는 이 사건을 신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생은 신앙의 진리를 탐구하고 변증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한 거죠. 이 무렵부터 그의 대표작인 팡세 지표를 위한 메모들을 막 쌓아가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예수회에 좀 세속화된 도덕관을 비판하고 당시 논쟁의 중심이었던 얀센주의를 옹호하는 글을 씁니다. 얀센주의요? 그건 어떤 건가요? 얀센주의는 당시 카톨릭 안에서의 신학운동인데요. 인간의 원죄와 타락, 그리고 신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아주 엄격한 도덕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회랑 자주 부딪혔죠. 파스칼은 시골 보택에 붙이는 편지라는 익명의 연재 서한 형식으로 예수회의 주장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이게 문체랑 논리가 워낙 뛰어나서 프랑스 근대 산문의 시작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와, 문학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군요. 그리고 마침내 팡세, 파스칼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저작이죠. 그렇죠. 팡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유명한 구절도 여기서 나왔고요. 근데 이게 완성된 책이 아니라 그가 남긴 메모랑 단상들을 모은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팡세, 펜세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어로 생각들이란 뜻이거든요. 파스칼은 원래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진리를 변호하는 아주 방대한 책, 기독교 호교론을 쓰려고 구상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팡세는 그 책을 위해 준비했던 수많은 메모들, 아포리즘들을 사후에 편집자들이 순서를 정해서 엮은 겁니다. 아하. 비록 미완성이고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인간 존재의 조건, 이성과 신앙, 신의 존재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그의 깊고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그 유명한 생각하는 갈대라는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료들마다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요. 파스칼은 인간을 자연 앞에서 봤을 때 정말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니까 갈대에 비유해요.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먼지 한 톨에 불과하고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아,
생각하기 때문에. 네, 비록 우주가 인간을 짓눌러서 죽일 수 있어도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유 능력이 인간을 우주보다 더 존엄하게 만든다. 이런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 이 이중성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세에서 파스칼은 인간의 이런 모순적인 상태를 깊이 파고드는군요.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신 있는 인간의 행복을 대비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건 데카르트 같은 동시대 합리주의 철학자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성의 힘으로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쌓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면 파스칼은 이성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봤어요. 이성만으로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감, 죽음의 공포, 영혼에 대한 갈망, 이런 실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아, 이성만으로는 안 된다. 네, 대신 그는 심정, 르케어, 그러니까 마음, 감성, 직관, 그리고 신앙의 영역이 진리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정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그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그의 말이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죠. 이성보다는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마음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팡스에 나오는 또 다른 유명한 논증이 파스칼의 내기죠. 아, 네. 파스칼의 내기.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합리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이다. 이런 주장인데 확률론의 대가다운 발상이라고 느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인가요? 파스칼은 신이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는 없지만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건 선택해야 하는 상황, 즉 내기의 비유를 합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거죠. 첫째, 신이 실제로 있는데 당신이 신을 믿었다.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행복, 무한한 이익이죠. 네. 둘째, 신이 없는데 당신이 신을 믿었다. 결과는 현세에서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손해봤다. 이건 유한한 손실이고요. 셋째, 신이 실제로 있는데 당신이 신을 안 믿었다. 결과는 영원한 벌 또는 무한한 상실, 이건 무한대 손실입니다. 무섭네요. 마지막 넷째, 신이 없는데 당신이 신을 안 믿었다. 결과는 현세에서 약간의 자유를 얻었다. 이건 유한한 이득이죠. 수학적으로 보면 신이 존재할 확률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0보다 크기만 하다면 이 무한대의 이익이나 손실 가능성 때문에 신을 믿는 쪽의 기대값이 압도적으로 커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거죠. 손익계산으로 신앙의 합리성을 주장하다니 아주 독특한 논증이네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비판들이 있나요? 네, 비판도 꽤 있죠.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잘못된 신, 롱갓 문제예요. 왜 하필 기독교의 신만 가정하냐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랑 신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왜 배제했냐, 이런 비판이고요. 둘째는 신앙생활의 비용을 너무 낮게 봤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시간, 노력뿐 아니라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가치나 즐거움, 때로는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생각하면 그 손실이 결코 유한하고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세 번째 비판은 좀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이런 이해타산적인 동기로 믿는 걸 과연 진정한 신앙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질문이죠. 맞습니다. 신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경외심이 아니라 지옥벌 피하고 천국 보상 얻으려는 실리적인 계산에 따른 믿음, 이걸 신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신학적 또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파스칼 자신도 이 내기 논증이 신앙의 본질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앙에 좀 회의적인 사람들한테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약간 예비적이고 실용적인 논증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라는? 네, 일단 믿음의 습관을 들이다보면 진정한 신앙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파스칼은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도 정말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자유에서 허영심에 대한 지적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 얼마나 목매는지를 딱 꼬집었죠. 또 위락, 다이버티스먼트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그렇습니다. 위락. 이게 보통 오락이나 기분 전환으로 번역되지만 파스칼한테는 이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는 인간이 자신의 비참한 조건, 예를 들어 죽음의 필연성, 삶의 허무함, 신 앞에서의 나약함,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다른 것에 정신을 팔면서 도피하려 한다고 봤습니다. 도피요? 네, 사교활동, 오락, 도박, 심지어는 바쁜 업무나 학문 연구까지도 이런 위락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죠. 현실의 고통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자기 기만 같은 거예요. 와,
듣고 보니 현대사회의 모습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새로운 자극 찾고 잠시의 고독이나 침묵도 잘 못 견디는 경향이 어쩌면 파스칼이 말한 위락의 현대적인 형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파스칼은 또 인간이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로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계획하느라 정작 유일하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지금 여기의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낭비한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네요. 이건 뭐 마음 챙김이나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대 심리학이나 영성사상하고도 놀랍도록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의 통찰? 예를 들어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나 침묵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인간 존재의 여러 면모를 깊이 들여다본 사상가였네요.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파스칼의 말년은 병고에 시달렸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39세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네. 1665년경부터는 극심한 만성 두통이랑 복통, 소화불량, 이런 다양한 질병으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잊으려고 일부러 극도로 어려운 수학 문제,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성질 연구에 막 몰두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요. 고통을 잊으려고 수학 문제를 풀다니. 네. 결국 1662년 8월에 격렬한 경련 발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후 부검을 해보니까 위랑 복부 장기에 심각한 병변이 있었고 뇌에서도 오래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해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좀 허약했던 건강이랑 과거 마차 사고 후유증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옷가지 안쪽에서 꿰매진 채 발견된 양피지 조각, 1654년 마차 사고 이후 겪었던 강렬한 신비 체험을 기록한 메모리알이었죠. 아, 네, 그 메모리얼.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감정, 기쁨, 평화. 이성적인 사유를 넘어선 정말 불타는 듯한 직접적인 신앙 체험의 기록이었어요. 네, 블레즈 파스칼. 정말 짧은 생애였지만 그는 과학과 수학에서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였고 동시에 인간 영혼의 깊은 심연을 탐구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이성과 신앙,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 또 유한함과 무한함 사이에 어떤 끊임없는 긴장과 탐색을 보여주죠. 이는 과학기술이 이렇게 고도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삶의 의미와 방향을 고민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그가 통찰했던 위락을 통한 현실 도피 경향은 정보의 홍수와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성찰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파스칼이 제시한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인간 이해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게 만드나요? 파스칼이 평생 씨름했던 질문들, 인간 이성의 역할과 한계는 뭔가,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는가, 불안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치열했던 사유의 여정을 더 깊이 따라가 보는 것은 분명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지적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블레즈 파스칼에 대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빛나는 지성과 또 깊은 영성이 여러분께도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